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류지연입니다. 2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 파행 6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진료 지원 피해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응급실 뺑뺑이 등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 건데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진료 지원,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는 전공의 이탈로 현장에 투입됐지만 규정이 없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일했는데 이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는 등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으로, 야당은 시행령으로 규정하자고 맞섰는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견을 드러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간호법 통과가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으로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회복을 강조할 전망인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재개하는 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입니다. 이 대표는 퇴언하며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라며 당내 통합도 강조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여야는 회담 형식에선 이견을 좁혔지만 의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 법안을 각각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 대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가상화폐 탈취의 3분의 1은 북한 소행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는 우리 외교부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올해는 북한이 1조 3,300억 원 이상 가상화폐를 훔쳐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베일리 대표는 북한이 가상화폐 공격으로 탄도미사일 등 무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 북한 압록강 일대를 덮쳐 2,000명 가까운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대홍수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니 이 거리는 쑥대밭이 됐고 주민들은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중국 단둥 인근 북한의 수해 복구 현장. 범람 직전까지 차오른 강물에 나무들이 고개만 간신히 내밀고 섰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길 위에는 주민 수십 명이 연신 흙을 퍼냅니다. 군악대 음악을 틀어 작업을 독려하지만 제대로 된 중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모든 수혜복구를 맨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선전성노대를 동원해서 노래도 부르고 압록강 홍수 직후 중국 관광객이 찍은 또 다른 영상에도 열악한 복구 실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압록강 제방에 위태롭게 선 주민들이 경사를 따라 서서 무너져 내린 돌들을 옮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복구 작업에 한 주민은 중국인을 향해 돌을 던질 듯 팔을 뻗기도 합니다. 맨손 복구 작업은 한 달째 이어지지만 북한은 중국의 지원 의사에도 답을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들여보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이제 내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갖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밝힐 예정인데요.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들 앞에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는 자리를 갖는 건데 전해지기로는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대응 관련 추진 성과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의정 공백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의료 의정 갈등 그리고 또 민생 현안들에 대한 것들도 많아서 지지율 반등에 좀 도움이 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지지율 반등을 당면 과제라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하면 나올 수 있는 그 개혁 과제, 그러니까 윤석열표 개혁 과제에 대한 그동안 추진 경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구체화, 설명 이런 것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죠. 거기다가 교육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이런 부분과 저출산 대응 부분인데 다만 이제 교육개혁과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게 교육개혁인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화도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연금개혁 위주의 그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금개혁 관련해서 국회와도 약간 차이가 있고 당내 의견들도 좀 모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세대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율로 당장 반영은 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게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뒤늦은 지지율 추이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약 3개월 만의 기자회견인데 어떤 질문들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뭐 현안이 너무 많아서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지금 여야 지금 당대표 회담은 진행이 될 건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만날 용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최근 이제 인사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친일적인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왜 이런 인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이 대부분들이 이제 국민과 야당 당대표에 대한 요구의 부분들이 아마 집중될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4+1 개혁을 말씀하시는데 기관의 과정인 거죠. 연금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면서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얘기하는 측면들은 국민들의 공론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간호사법 대통령이 거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총리가 이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이 정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셔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 개혁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만약 발표를 안 하신다면 4+1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이겨먹기 위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두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엔 정부가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이라는 게 지역에서 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법령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의사 부분하고 첨예하게 그 직역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법안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연금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지속 가능성을 더 넓히는 거였죠. 지금 55년도에 연금이 기금이 고갈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됐던 안으로 가게 되면 9년뿐이 이게 연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것은 조금 더 지속 가능성 늘리자라는 부분이어서 구조개혁도 더불어서 하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금 개혁을 한번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야당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당에
이번 기회에 아예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하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반대했던 것이지 네. 연금개혁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과 야당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인가 그런 거죠. 대통령의 생각만이 옳은가. 좀 그렇게 진행되면 협치는 불가능하고요. 개혁은 불가능해요. 왜? 192대 108의 구조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계속 대통령은 자기가 말씀하시는 내용 다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무오류가 맞다고 말씀하시면 국민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개혁의 동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결적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짧게 죄송합니다. 이게 야당도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 소위 말하는 저희가 모수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소득대체율과 그 보험료 요 부분만 하고 넘어가자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같이 하냐 같이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야당과 여당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치료 받았었는데 어제 퇴원을 하고 오늘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퇴원 첫 일성으로 분열 패배의 원인,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고 원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삼김 체제 형성에 대해서 좀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적 방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적 방탄이야 뭐 여러 가지 당 대표 지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지만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80.5%의 지지율로 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 당선됐을 때 그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공간이 닫힐 가능성이 일단 당내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위험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렇게 대안 세력들이 정치 활동을 재개했는데 특히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괄선대위원장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그 공천과 관련돼서는 공개적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적 비판의 메시지들이 정책적인 측면에까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통해서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특히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힘이 안 실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금투세 관련된 것들.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내 확산되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추구하는 중도 진영의 확장을 위한 정책 실현, 이 부분은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는 본인의 이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재판과 이제 당내 상황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됐건 이 대표가 오늘부터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연기됐던 한동훈 대표의 회담 논의도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협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야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이미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당선 이후에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수용을 했었고, 네.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서 연기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의 복원과 협치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빨리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계속 예를 들면 자기들의 의제만 강조하면 저는 그 협상은 아마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다. 뭐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추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내에는 상당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내 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절차를 밟아서 소위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들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입장도 결정하지 않고 나오셔가지고 왜 민생입법, 왜 민생정책 우리가 제안한 거 안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협상에 대한 태도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진짜 회담의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신다면 본인이 국민과 당원에게 공약으로 얘기하셨던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당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오셔서 협상을 하는 것이 소위 이 앞으로의 진전과 협치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제를 놓고서는 일단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석 전에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증권거래소를 찾았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첫 외부 일정을 거래소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녕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릴 대책입니까?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요. 한동훈 대표가 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증권거래소를 택한 건 아무래도 이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이 금투세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투세는 사실 폐지라는 명명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입하지 말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법안은 통과돼서 사실 시행이 예정돼 있다가 다시 한번 2022년도 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2년간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도입되는 세목인 것이지 이게 시행되는 걸 폐지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하던 것을 폐지하면 어떤 층에게 득이 될 것 같은 이런 논리를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도입될 때 저게 도입 목적이 있어요. 증권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시장 활성화하고 과세 합리화인데 거래시장 활성화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게 도입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거래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그 위축에 대한 피해는 전부 다 이제 소액 주주자 투자자들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과세 합리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저 당시에도 그 김병우 의원인가 이분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거래세는 폐지를 하자. 거래세를 낮추거나. 근데 지금 거래세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세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있다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 그래서 과세 합리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 이제 뭐 그 사모펀드의 예. 경우에는 훨씬 득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도입이 되면. 이런 이제 어떤 역차별 개념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폐지가 불도입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완화든 불도입이든.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는 항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것은 저는 또 현실에 맞다. 그리고 또 과세 목적에도 맞는 것이기, 도입 목적에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아마 합의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당내에서 진성준 대표와의 조율 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성준 대표를 다시 한번 유임했잖아요. 유임하고 나서 수석 부의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대표는 당내 이런 반대도 불구하고 나는 해냈다. 이런 아마 성과를 좀 포장하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부분은 분명히 같이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는 달리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당 안에서 뭐 이게 합의가 될까요? 일단 뭐 당대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폐지라기보다는 완화 또는 유예 정도의 합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갈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당 내부에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뭐냐면 초부사 감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 주식 투자자 중에 0.9%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계속 큰 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큰 손들이 엎어놓으면 어떤 법도 예를 들면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사례는 아니다는 것.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조세 형평세 문제가 분명히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줄고 있습니다만 소위 근로소득세는 세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열심히 근로하는 분들의 세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는 게 소위 조세 저항을 얘기하고 주식시장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논리로 따지면 근로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세는 계속 많이 내게 되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의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국회가 입법을 했으면 그 입법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면 시장의 신뢰가 사라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소위 금투세에 대한 유예이든 완화이든 합의를 보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배당세하고 이자에 대해서 다 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15%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근로자의 제가 기억에 80% 이상이 면세 범위 내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진세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글쎄요. 소득이 늘어가지고 근로소득세를 내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글쎄요. 부자 감세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왜 금투세를 두면서 20, 30%의 과세를 매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니까 어느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론이 있다면 그 반론은 그냥 야당의 반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긍정성, 예.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거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제를 좀 합리화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제는 여기까지 논의를 예. 하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의대정원 유예를 제시를 했지만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다시 윤한 갈등이 재현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되는 그 의사 수에 관련돼서는 다소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의사분들이 저렇게 파업을 하고 국민적 피해가 있는 입장에서 이걸 해결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35년도에는 의사가 10,000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또 이런 분란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저런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거부당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일단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대통령실에 제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대표가 제안한 거가 별도의 큰 의미가 있나요? 여러 의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볼 수 있고 그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거부됐다고 해서 이런 거부된 이런 소식들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부분이 일용 타당성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2026년도에 3,000명을 동결하자 이 부분은 취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을 의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의사들이 받아들인다는 전반적인 그 여론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정부가 몇 번 양보했거든요. 네. 저는 기억하시다시피 원래 2,000명 증원해서요. 예. 국립대학 총장들이 자율적 결정을 해가지고 1,400명 줄었어요. 그다음에 증원 논의를 통일대로 안 갖고 오면 하겠다라고 또 한 번 물러섰어요. 그다음에 통일대 안 할 필요 없다. 증원 논의 다시 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계속 물러서면 3,000명까지 가면요. 그러면 증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잖아. 3,113명까지면.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 같고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약에 계획이 쓴다면 자 2026년도에는 3,113명을 하고 2027년도에는 뭐 몇 명으로 하고 별도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계획하에 2026년도에 그 명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지만 예. 그렇지 않게 되면 개혁안이 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정부 겨냥해서 친일 공세 계속 펼쳤고요. 여당 괴담 선동이라고 맞받으면서 뜨거운 공방 오갔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KBS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밀정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도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고 예.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야 된다 하니까 이걸 막 계엄 괴담으로 몰고 갑니다. 조금만 어떤 그런 게 딱 생기면요.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운영위입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연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는 게 이 탄핵 국면에서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국회 의석상 야권이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는 의석인데 계속 계엄령 준비서를 제기하는 이유 뭐라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여당에서는 계엄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먼저 말씀하실 게 누구십니까? 대통령 아니십니까?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한다. 좀 누군지 모르겠어요. 실체가.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암약하니까 국민들 보고 항전의 의지를 높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21세기에 나올 얘기입니까? 군사독재 시절이나 했던 내용들을 대통령 입으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일이 벌어진 어떤 사태가 있었다면 그 사태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뭐가 벌어졌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감췄던 조직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엄청난 소요가 발생을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행정력이 마비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잘 열심히 지내고 있는 힘들게 민생고해 속에서 지내고 있는 국민들한테 항전 의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2016년
소위 국민들이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했을 때 소위 이 계엄에 대한 문건들이 나온 사실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야당에게도 이렇게 이틀막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야당은 다 제기하는 겁니다.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예 미연에 방치가 되거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이 얘기를 했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걸 보면 먼저 말씀하신 분,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사회 곳곳에 어떻게 암약하는지 말씀하시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먼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운영위를 보면 계속해서 종일 괴담 공방, 친일 공방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준비설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대통령실은 허위라고 얘기했는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을 했다 의혹도 제기를 했거든요. 어저께 운영위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뭐 그 특정인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하는 것이 하면 안 되는 분이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본인이 들은 경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엄령 문건 말씀하셨지만 그 문건의 재미를 좀 봤잖아요. 부적당 말이지만 그 위에 아무런 그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게 실행력 없는 계엄령 문건이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기합니다. 그때하고 지금 의석 구조가 달라요. 또 지금은 제적과반의 찬성과반으로 분명히 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합니다. 자, 설명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설명해도 안 들어요. 네. 설득해도 안 듣고 설명해도 안 듣고 논리적으로 해명해도 안 듣습니다. 이거 정치 공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저걸 질문이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아요. 다그침이고 본인이 국민들이라고 한 말이 선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 질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친일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상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암약하고 있다. 반국가 세력이. 그 정보를 아십니까? 야당이? 정보위에 비공개위에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장소가 시기가 그 을지국무회의 때잖아요. 이번 을지훈련은 북한이 침공했을 때를 상정해서 한 거잖아요. 핵무력 침공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공세를 한다. 저게 오히려 그게 국가 이익을 위하는 것일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께서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야당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근거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약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발언인지 저희 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간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으세요? 아니 예를 들면 계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아니, 동일한 논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다고 당사자가 단정하잖아요. 그런데 암약하는 간첩들이 없다고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예를 없을까요? 들면 야당은 거짓말한다고 계속 한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은 그럼 다 진실만 얘기합니까? 네. 아니 국정을 견제하는 것이지. 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침공을 상정해서 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간첩들이 암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북한에 침공해 오면 호응해가지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 말 못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군 내부에 2016년도에 그런 문건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태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까? 제가 동일한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혹시 일간지에서 이러이러한 혐의로 누군가 구속됐다, 기소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하시죠. 제가 네, 그때 알겠습니다. 곧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운영위에서의 여야 공방도 뜨거운데 스튜디오 안에서의 두 분의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잊어야 되지 않을 부분이 있죠. 민생입니다. 민생 꼭 챙기는 정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가 전국을 덮은 가운데 이젠 초중고 10대 학생들의 피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처에 미온적이란 비판을 받던 정부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본색원을 지시하자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고생들의 이름이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들 명단입니다. 피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를 위로하지만 무력감과 공포감이 큽니다. 우는 애들도 있었고 약간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거지.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전에서 여고생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남에선 10대 6명이 용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이 입건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79명 가운데 73%인 131명은 10대였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본 세권을 지시했습니다.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랍니다. 그러자 경찰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고 교육부도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코인 논란과 관련해 기소된 김남국 전 의원 SNS에 격앙된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설주환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김남국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건가요?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재산 신고를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본인이 신고했었던 재산에 맞춰서 가상화폐를 다시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금화 시켜서 기존에 본인이 재산 신고를 했었던 금액과 맞춰서 다시 재산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 집행 방해로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그 혐의로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네. 이 기소 이후에요. 김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민주당 선배 의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국회의원의 어떤 가상화폐 투자, 본인은 그냥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일이었냐. 당시에는 여러 가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을 제기했었고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것은 정말 어떠한 좀 범법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추정을 한다라고 했었지만은 정작 기소된 것은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에 대한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부분만 이제 기소가 된 것이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본인이 당시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어떤 그 장에서 이러한 가상화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고요. 당시에 어떤 이런 지금 드러난 것들을 보더라도 9억 원이라 예를 들어서 몇억 원에 수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99억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본인이 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예금 통장으로 다 옮겼다고 하면 재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은 그걸 또 그 전년도에 그 자기 재산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역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방금 화면에 나간 것처럼요. 김남국 의원이 SNS에 그 글을 보면 이제 선배 의원들을 향해서 조금 비난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사위에 막내들을 좀 남겨놓고 먼저 나갔다 이런 취지의 글을 좀 남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을 좀 드러냈다고는 보입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직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더라 손 치더라도 당시 그러면 차라리 실명을 공개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한 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배달기사, 소위 전국 1등으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은요, 지난 30일 오후 2시경에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가 연수 구 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시내버스가 일단 신호위반을 하면서 가다가 오른쪽 차선에서 가던 오토바이를 사고가 나게 된 것인데요. 이 오토바이 사고가 난 그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가 25일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더가 기존에 TV와 유튜브 를 통해서 언론에 알려진 분이었었거든요. 2022년에 전국 라이더 중에서 가장 많은 배달을 했었던 것으로 월 수익이 한 1,2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소개가 되었던 분인데 이분이 결국에는 시내버스의 신호 위반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숨진 배달기사 전모 씨는요. 생전 성치 않은 몸으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왔다고 합니다. 과거 인터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 제가 뇌정량을 앓고 있고요. 뇌압이 올라가면 안 돼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백내장이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이제 우울증이 있고요. 진통제나 이런 게 있어야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있고 하루하루 그냥 쌓아다 보니까 현재 이제 계속 좋은 날을 맞이하고 정상적인 삶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들으신 것처럼 정말 힘든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을 네. 이렇게 빨리 또 데려가시는 또 하늘이 원망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 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전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배달을 했었었는데 특히 이제 주로 그 인천 송도에서 많은 배달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계속 배달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본인의 어떤 정상적인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노력을 해왔었는데 부득이하게 본인의 어떤 과실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의 불법 행위도 아니고 어떤 상대 차량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귀가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무면허에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집까지 갔다고 해요. 네,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21일 밤 10시경에 한 시민이 본인의 차가 도난이 되었다라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차를 세워두고 그리고 차 안에다가 그 차 키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한 5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고 돌아오니까 갑작스럽게 본인의 차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경찰에서 CCTV를 보니까요. 40대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이 차에 들어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차에 시동을 걸고서는 차를 가지고 없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찍혔습니다. 네. 이 경찰에서는 한 3시간 정도를 추적을 해서 결국에는 차를 찾아냈는데요. 예. 이 차를 가져갔던 사람이 결국에는 술이 취해서 본인의 차인 줄 알고 이 차를 운전을 한 이후에 본인 집에 가져가서 주차를 한 채로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차량을 가져간 사람을 긴급 체포를 한 상황입니다. 차를 가져간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이게 술에 취한 채로 본인의 차와 같은 색깔이었어요. 차가 네. 마침 본인 차도 그렇고 이제 도난한 차도 흰색이었는데 같은 차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안에 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동에 걸려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가지고 본인 집으로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경우에 처벌 어떻게 되나요?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에 우리가 그래요? 331조의 2에 보면 네.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학문적 용어로는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이 내가 이거 가져갈 의사는 없었지만 잠시 사용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것을 잠시 사용할 의도로 어떤 자동차, 선박, 그다음에 뭐 우리가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이용했었을 때는 처벌하는 죄인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는 이 사례에서도 절도, 그다음에 사용절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까지 해가지고 아마 수사가 돼서 이제 검찰에서 아마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샤웨 이슈들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에게 패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목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이번엔 원전 수주가 잘못됐다며 체코 정부에 진정까지 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의 속내가 뭔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의 3파전으로 진행된 최대 42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에서 가장 먼저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주가 잘못됐다며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냈습니다. 한수원이 수출하는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 기술이 자사 소유인 만큼 한수원엔 이 기술을 이전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체코전력공사는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며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원전 수출에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로를 설계해온 우리나라는 원자력 공급국 그룹 지침에 따라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내년 3월 예정인 본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었다가 지금은 경쟁력을 상실한 웨스팅하우스가 목리를 부리는 건 3천조 원 규모의 원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웨스팅하우스도 사실 우리나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쓰고자 일종의 카드로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표단을 파견해 웨스팅하우스와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체코 정부에 문제를 삼았는데 어떤 부분을 꼭 집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목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지금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진행됐던 24조 원 규모의 이 체코 원전 입찰에서 사실 가장 먼저 자격 미달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국이 최종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따내니까 체코 반독점 당국에 한국이 자사의 원천 기술 도용했다. 라면서 이제 진정서를 제출한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수원은 원천 기술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제3자의 이제 사용할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별거다 합니다. 이번엔 정치권까지 압박하고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이른바 펜실베니아주에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바른바 스윙 스테이트인데 펜실베니아주 일자리, 미국인 일자리 15,000개를 한국이 뺏어갈 위험이 있다. 라면서 정치권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최종 후보에도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K원전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목리를 부리는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정말 더티 플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는 한때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업 맞습니다. 1979년 원전 사고가 나면서 미국 내 30년 동안 신규 원전이 중단됐습니다. 때문에 경영난 때문에 지금 주인이 2차례 이상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캐나다계 사모펀드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원천 기술 이후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 사안의 경우는 어쨌든 미국, 체코, 그리고 한국이 얽힌 국제적인 분쟁으로 좀 끌어가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보면 이 원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3,0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단은 사실 1997년 당시에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이 한국형 신형 원전 개발에 관한 기술 전수 계약을 체결했고요. 2007년에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이 라이센스 계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국형 원전은 미국 제외하고 모두 판매 가능하다라고 내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목 잡기가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어쨌든 이번 체코 진정 역시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체코 그 원전 수주의 주인인 체코 전력공사는 입찰에 떨어진 참가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일축을 했습니다. 우리 이익에 손을 좀 들어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 체코 전력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회사는 이의 제기할 수 없다라면서 한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최종 입찰 경쟁을 벌였던 경쟁자 프랑스 전력공사도 같은 이유로 지금 이 체코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절차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이런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유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된 거지 최종 사인 계약은 내년 3월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발빠른 외교력 대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를 제기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 미 웨스팅하우스를 이제 방문해서 추가 협상을 벌인다라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체코 방문합니다. 이 방문 전에 어쨌든 이제 원전 기술과 관련한 갈등을 좀 빠르게 해결하겠다라는 건데요.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 정부까지 지금 이 협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두 가지 플랜 A, 플랜 B가 필요한데요. 우선 지난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1위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한국이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방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게 되면 추가 투자가 어렵다라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원전 이 수주에 가보면 원전 3강은 한국, 미국, 프랑스거든요. 자, 이렇게 경쟁할 바에 협력하자라고 역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빈부격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싼 곳은 더 오르고요. 싼 곳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 지속되면 이거 별로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심해지는 이유를 꼽아보게 되면 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제 벌어진 소득 격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한국의 가계 순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 격차가 벌어진다, 집값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 자산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위 20%에 들려면 적어도 26억 원을 줘야 합니다. 아이고. 하위 20%는 4억 8천만 원, 5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상위 20% 아파트가 하위보다 5.27배나 더 비싸다라는 겁니다. 5배가 넘게 비싼 맞습니다. 거군요. 지난 1년 동안 상승률을 봤더니 상위 20%는 6% 넘게 올랐는데 하위 20%는 3% 넘게 더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대출 규제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 있는 분들은 더 이제 높은 좋은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겠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앞으로 집값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인철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납치됐던 자국인 인질을 구출했습니다. 50대 남성 인질은 가자지구 남부 하마스 땅굴에서 구조했는데 잡혀있는 10달 동안 햇빛도 거의 못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 헬기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자지구에 착륙하고 잠시 뒤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남성이 부축을 받으며 이송됩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스라엘군 특수부대와 정보기관 합작으로 가자지구 남부 하마스 땅굴에서 50대 인질 1명이 구출됐습니다. Israeli special forces successfully rescued one of our hostages from Hamas captivity in Gaza. 이 남성은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7일 납치된 뒤 326일 만에 풀려난 건데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인질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אני מודה לכם, אני מודה לכם על העבודה הזאת שהגעתי למצב שאני רוצה משפחה ולהיות. 전쟁 시작 이후 살아서 구출된 8번째 인질로 하마스 땅굴에서 구출된 건 처음입니다. מאוד קשה, הוא כמעט לא ראה שמש קרוב ל10 חודשים. האיש הזה כמעט ולא ראה אור. 지난해 하마스에 기습돼 납치된 이스라엘인 중 아직 104명이 억류된 상태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인질을 구출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영국 런던에서 열린 노팅힐 카니발입니다. 매년 8월 마지막 주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열리는데요. 1964년 아프리카계 카리브 이민자들이 인종차별을 타파하고 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축제입니다. 1950년대 후반 영국의 식민지였던 54개의 영연방 국가에서 다양한 민족이 노동력이 부족한 영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점차 정치적, 경제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1958년 8월 백인 갱 집단이 흑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인종 갈등이 계속되자 노팅힐에 거주하던 이민자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1959년 시청사 실내에서 음악회 형식으로 첫 번째 카니발을 열었는데요. 1964년부터 거리 축제로서 오늘날의 노팅힐 카니발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네, 그럼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큰 축제인 셈이네요. 네. 초기엔 아프리카 카리브계 이민자들의 결속력을 다지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인종과 각국 이민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데요. 퍼포머로만 5만 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거리 축제입니다. 네, 세계적인 대형 축제 한번 꼭 가보고 싶어지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던 무더위 때문에 오늘 아침 사뭇 달라진 바람결이 정말 반갑게 느껴집니다. 지난밤 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열대야가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33도, 대구는 32도 예상됩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100mm 이상, 영남 해안으로는 20에서 80mm, 강원 영동으로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아침도 비교적 선선하겠고 모레부터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9월 초까지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